네, 2024년 3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로 여권이 난립니다. 지지율이 떨어졌다 난리인데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고요? 정면 승부로 푸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정면 승부. 네. 그리고 정면 승부를 하자는 거는요, 이 사건 속에 숨어 있는 수많은 비겁을 세상에 드러내는 노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면 승부를 하려면 비겁하지 말아야 돼요. 비겁하지 않음으로써 비겁을 드러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254곳 지역구 후보를 공천했죠. 그들 대회를 가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에서 지면 윤 정부는 끝이다 라고 분위기 잡았지만은 분위기는 완전 반대였다는 겁니다. 지난 4년 전 분위기 좋다 그랬는데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고 민주당은 180석 대승을 했죠. 그때보다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가 터져나왔고 용산이 미쳤다. 완전히 윤석열 맛이 갔다.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 이종섭 대사를 지금 호주로 도망갔다 그래서 런종섭 호주 대사가 아니라 도주 대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황상무 사회수석이 회칼 테러 얘기한 거. 이 사건은 저도 천연 기자 때 옆에서 봤던 거라서 기억이 나요. 정보사, 여기 서울에 우리나라 국군정보, 그때는 육군정보사령부가 있구나. 정보사령부가 있는데, 정보사령부 밑에는 사단이 없고 여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여단이, 여기 서울 우이동,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 그쪽에 서울에 하나 여단이 있습니다. 그 여단에서 중앙일보 사회부장 오홍근 씨인가? 그 양반이 뭔가 칼럼을 썼는데, 그게 좀 군을 비판하는 거였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오부장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칼로 넓적다리를 찌른 사건이죠. 그런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요, 지금은 우리 군인들이, 제가 보기엔 군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병정놀이 하는 병사로 보여요. 근데, 그게 이제 노태우 때죠. 노태우 때까지, 그다음 전두환 때까지, 박정희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때만 해도 우리 군 지휘관들은요, 상당히 자기 판단이 강했습니다. 자기 판단이 강했어요. 그래서 12.12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아주 12.12 사건을 소설로 했는데 거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군 지휘관들이 자기 의견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 이제 수도경비사령관은 상당히 판단 미스를 했고 무능력했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니까 반대로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지휘관들이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경복궁에 있는 30단에 모여들어서 이제 하면서 결집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각자의 지휘관들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12.12 사건 때도 보게 되면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전화를 하긴 했지만 그 부대를 이끌고 서울로 들어오느냐, 또 마찬가지로 수경사령관도 전화를 했지만 부대를 끌고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각자 지휘관들이 결정하는 건데 거기들이 딱딱 결정들을 합니다. 지금은 군인들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통수권자의, 이게 지금 김영삼 정권이 들어와서 문민정부라고 하면서 문민이 무민보다 우위에 선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죠. 원래는 시빌리언 컨트롤, 밀리터리에 대한 시빌리언 컨트롤이 이게 문민 통제라고 번역했는데 시빌리언은 시민이고요. 시민은 국가가 아니라 얘기하면 국민입니다. 그 군을 통제하는 거는 문관이 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겁니다. 국민을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시빌리언, 시민 통제죠. 이 시민 통제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일본이 군국주의를 치르면서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52년도 정부를 세우고 할 때 자기네 이제 군대도 없었고 또 군을 만들라는 걸 일본 국민들도 안 좋아했고, 그 다음에 6.25 전쟁 때문에 미군 보조 역할로 자위대를 만들면서, 그럼 이 자위대를 군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을 때 아니다 그랬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민이 통제한다 그러면 군이니까 그거를 시빌리언 컨트롤을 문민 통제,
그런 이상한 말로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일본 놈 싫어한다고 하면서 그 말은 받아들여서 문민 통제, 그거를 김영삼 정권이 쓰면서 문관이 통제해야 된다는 희한한 논리를 만들면서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 병정놀이 하는 아주 봉급쟁이 군대로 추락해버렸죠. 그러니까 뭐 까라면 까고 오라면 오고 약속대로는 멋있게 하지만은 스스로 결정을 잘 못하는 그런 지휘관들이 아주 득실득실하는 부대가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이제 최상병 사건에 대한 거예요. 이제 경상북도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 복구를 해야 되는데 물은 많이 흘러가죠. 그래서 여러 부대들이 동원됐는데 해병대 1사단에 있는 포병부대도 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부대는 자기 위수지역, 작전지역이 있죠. 거기를 벗어나서 다른 부대로 가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을 위수하는 부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 경북 지역에는 육군 사단이 있으니까 육군 사단이 이제 지원 나온 이 해병대 부대를 통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야, 너희 거기 가서 하는데 좀 잘해라 라고 아마 헬기 타고 가서 격려도 하고 이제 분위기를 잡았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뭐 물에 들어갔는데 최상병이 잘못됐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누가 과실치사, 무리한 지시를 했느냐가 책임이 되는데 우선 3명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 그 다음에 육군 사단장, 그 다음에 그 바로 지휘했던 해병대 대대장. 이 건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뭐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이거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을 한다 그러면 끝없이 올라가게 되면 국방부 장관까지도 물을 수 있는데 그럼 무리고 아무래도 현장 지휘를 한 대대장한테 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건이 났을 때 왜 해병대 병사를 안전장치도 안 해서 집어넣냐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용산에서 개입을 했죠.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하라라고 하면서 숨진 최상병 가족에 대해서도 미안해하고 하니까 이제 철저한 수사라는 게 이제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군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군의 경찰이 옛날에 헌병, 지금은 군사경찰이죠. 그래서 해병대 대령이 지휘하는 군사경찰 부대가 직접 수사를 했죠. 그래서 수사를 해서 이거를 누구한테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박정훈 해병대 군사경찰 부대장은 사단장까지 물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거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을 거쳐서 보고를 했을 때 일단은 오케이를 했어요. 공정한 수사지 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건 아니다 하고 의견을 바꾸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병대 군사경찰이 수사를 해서 자기네가 이거를 군 검찰에 넘겨서 거기서 다시 한번 살펴본 다음에 기소를 하는 쪽으로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자꾸 이제 군에 대한 수사 문제가 변경이 많아가지고 이 군사경찰은 자기가 조사만 해서 이거는 민간경찰에 넘겨야 돼요. 자기네 의견을 달아서. 어떻게 말하면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근데 자기네 의견이 이렇다라는 거를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장관한테 일단 보고를 했고 보고를 했으니까 오케이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견을 보내기로 했는데 뒤늦게 국방부에서 뭐 용산에 지시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야 그거 보내지 마라고 해서 경찰에 보내는 수사 자료를 뭐 회수하고 어쩌고 하면서부터 문제가 커졌죠. 그러면서 이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거 뭐야 다 결제해놓고 이거 뭐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너는 왜 내가 회수하라는데 회수 안 해 하고 명령 불복종으로 하면서 이제 문제가 커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나는 해병대의 명예를 걸고 제대로 수사했다 이렇게 버티면서 커졌던 겁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면요.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한 거는 그냥 참고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경찰이 다시 수사합니다. 지역경찰인 경북경찰청이 다시 수사를 해서 이건을 참고로 해서는 하지만 이거대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직 경북경찰청은 이에 대해서 어떻다 의견을 낸 게 없어요. 그건 내게 되면 다시 검찰이 뭐 대구지검이 하든지 해서 기소를 할 것이고 기소 안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 국방부 장관은 넘기지 말라고 하면서 외압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바로 민주당에서 권력 남용이라 그러나 이런 혐의로 이제 이 사람이 왜
해병대 수사를 한 걸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공수처의 수사방해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별건이 된 거죠. 임정도 국가안보실 2차장, 신범철 차관 등등. 네. 이때부터 이제 일이 꼬여가는 겁니다. 저도 이걸 보고 있었어요. 아이고, 참, 국방부나 안보당국이나 저렇게 줏대 없이, 서울의 봄이라든지 그 이전에, 아까 황상무 수석이 얘기했던 정보사 회칼 중앙일보 5부장 넓적다리 찌른 사건들은 각자의 지휘관들이 판단을 하는데 지금 군인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 이제 다 공수처에 고발하니 공수처는 이들을 이제 조사를 들어왔으면 입건을 했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하면 되는데 조사를 안 했죠. 그럼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났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이렇게 모임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요. 뭐라 그럴까. 뭐가 꽉 찬 사람이에요. 뭐 할 말도 많고 의견도 있고 왕왕이한데 이종섭 장관은 제가 보면 이런 표현이 옳을지 모르지만 성직자 같다. 맑고 다 비워놓은 사람.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죠. 군에서 자기 의견이 강한 사람들이 처음엔 똑똑하다는 소리 듣는데 나중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른 조직도 그렇지만은 개성이 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배제를 당하고 이렇게 맑은 사람들이 기업체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오나들이 시키는 대로 모순된 걸 해도 네 하고 일단은 뭐지 네 하고 이종섭 씨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자기 주관이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종섭 씨를 그냥 그대로 뒀으면 되는데 왜 호주 대사로 내보냈느냐? 그거는 이제 호주의 레드백 등 방사물자 수출이 되니까 보낸 건데 아무래도 이거는 좀 모양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외교계에서 오타와 주지, 그 다음에 캔버라 주지란 말이 있어요. 좀 헷갈린다. 호주의 수도가 시드니가 아닙니다. 호주의 수도가 오타와인가요? 캐나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토론토인가요? 몬트리올인가요? 밴쿠버인가요? 캐나다 수도가 오타와인가? 캔버라인가? 나도 헷갈리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는 뉴욕인데 정치 도시로 워싱턴이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호주도 가장 큰 도시는 시드니, 두 번째는 멜버른인데 둘이 경쟁하니까 오타와인가 캔버라라고 하는 이런 행정도시를 만들어서 수도로 했는데 인구가 별로 없어서 아주 거기 가 있으면 조용합니다. 캐나다도 토론토하고 어디가 경쟁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오타와인가 거기를 수도로 해서 거기는 아주 수도니까 대사관은 있는데 아주 조용합니다. 이제 그런 대로 이종섭 씨를 보내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공수처가 한 차례 소환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가 이제 출국금지 해놓은 걸 풀었다 그래서 나갔는데, 그러자마자 이제 민주당에서 런정섭이다, 도주대사다라고 하니까 이제 확 여론이 나빠진 거죠. 사실은 이건 이하 부정관 그래서 이종섭 씨를 호주 대사로 내보내지 않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각 공천을 하거나 할 때마다 과거에 하나만 나오면 다 그걸 가지고 뒤집고 그러고 있는데 이종섭 대사는 문제가 풀렸다고 하더라도 출국금지를 풀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출국금지를 풀라 말라 권한도 없고 의견도 없는 데인데 우리는 그렇게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꼬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여론이 나빠진 거고 그런 과정에 황상무 사회수석은 기자들을 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옛날에 언론을 상대로 가해졌던 여러 테러를 이야기하면서 오은근씨 정보사에서 한 그런 걸 얘기한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MBC에서는 MBC 기자 잘 들어 하면서 콕 찍어서 겁주려고 얘기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는 MBC 기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언론의 기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MBC는 MBC한테 겁주려고 이렇게 보도했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황상무 수석이 사의를 발표하고 또 그걸 갖고 여당에서 공천받은 사람들은 매우 황이 지금 이번 총선 망치려고 한다고 떠들고 막 그랬는데 저는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참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비겁하다 싶은 게 자,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기자들은 왜 침묵하냐 이거야. 가볍게 듣던 심각하게 듣던 뭐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MBC 잘 들어 하고 농담처럼 얘기하고 했는지 아니면 똑똑히 들어? 이렇게 겁주고 했는지
그게 뭐 농담이었기 때문에 나는 기억도 안 난다. 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별거 아니다. 아, 맞다. 겁줬다. 이런 식으로 제3자들이 기자들인데 그걸 얘기를 해야지. 참으로 비겁하다. 기자들이 비겁하다. 이게요. 그 전에 그때 그 문화일보에서 누가 썼지? 그건 뭐였더라? 우리 교육부에 누가 기자들하고 밥 먹었는데 그럼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래갖고 그 친구가 나중에 잘리고 그랬는데 그냥 써버리니까 그냥 나가는 사실이 된 건데 그 다른 주장이 많았잖아요.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례로 든 건데 그거를 주장이라고 쓰게 되면 잠깐 우리나라 사회가 이 기자라고 하는 직업들이 자기는 못 들었다 이제 얘기를 해줘야 그러려고 기자하는 건데 기자를 사건 터지면 침묵이야. 오해받을까 봐. 이게 비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에서 비겁이 기자들이 사건 터졌을 때 갈등이 생기면은 자기가 아는 대로 보는 대로 처음에 얘기하다가 그건 원사이드 할 수 있죠. 한쪽만 봤으니까. 또 제한된 것만 봤으니까 또 취재해갖고 이거다 하고 던지면은 많은 게 정리될 수 있는데 의외로 양쪽 주장만 전달하면서 사건만 키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론 장사를 하는 게 있죠. 처음에 기자들이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아니야 하면 그걸로 가볍게 넘어갈 것도 자꾸 커집니다. 왜 현장에 있을 때 기자들이 MBC는 이렇게 하는데 MBC 말이 맞다라고 하든지 틀리다고 하든지 그거는 MBC 곡해다라고 하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시키는 대로 하는 공무원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제가 이종섭 씨 저 문제 있는데 해외로 보내자 안 된다는 얘기 나왔어야 돼요. 있었는데 보냈다면 뭐 그건 별거니고. 자 이렇게 해서 터졌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되니까 국힘당에서는 공천받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고 난리야. 뭐 서울 지역에서 중도층 지지율이 15% 빠졌다니까 자기가 당선 안 될까봐 지금 난리는 거잖아요. 난리. 황 책임져라. 이 책임져라. 조금 더 하면 윤 책임져라. 응? 대통령실에서 민심 따가움을 모르는 것 같다. 모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최재형 의원은 이관섭 비서실장부터 교체해서 전면 쇄신을 해야 된다. 뭐 점점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다 나오고 있고 한강벨트가 무너지겠다 어쩌고 야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는 윤이 잘한다 할 땐 그 덕에 국회의원 하겠다고 다 나왔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조금 불리해지니까 다 덮어 씌우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레임덕의 시작입니다. 자, 사태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이러한 차에 북한이 아주 기회를 일부는 노린 것도 있을 거고 일부는 우연의 일치겠지만 미사일을 쏘면서 겁을 주고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위한 발동기, 고체 연료 발동기, 엔진 개발해서 지상 분출 시험도 하고 뭐 이런 게 터졌습니다. 이제 악재가 겹치는 거죠. 자, 이거는 현상이고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제가 제목에서 정면 승부를 하라 그랬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는 황상무 수석이 사의를 발표했고 뭐 그건 지나갔으니 논의해봐야 문제없고 지금 의료대란 문제, 의료 사태도 정면 승부를 해서 풀자는 게 저희 주장이었는데 그래 의대 교수 사표 내, 사표 수리해, 널 나가서 뭐 개원으로 개업을 해봐, 아니면 중소병원 가갖고 돌아다니면서 페이닥터를 하든 그리고 진짜 전문병원에서 교수들 뭐 상하탑에 있어와야 뭐 거기서 최고인 사람도 있겠지만은 안주한 면도 있으니까 전문병원에서 갈고 닦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수로 들어가면은 더 새로운 학문, 신형 학문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우리나라 의과대학이 의사만 만듭니까? 의과학을 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해야 되니까 이참에 공학한 사람들도 의대 교수 가가지고 의과학을 키우고 변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정면을 치고 나가는 게 저희 아이디어였고 생각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와가지고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뭐 이종섭 씨가 들어와가지고 공수처를 찾아가든 나 수사하시오. 그동안 뭐 했냐고. 그 착한 이종섭이 아니라 이 극강 끝을 얘기하는 신원식 장관처럼 거세게 나가야지. 그 와가지고 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뭐 민주당 당사를 찾아가서 그래 당신들이 나를 고발했고 해서 내가 저희 갔다 왔는데 그럼 미안하다. 그럼 내 거에 대해서 다 해결하라고 이게 드세게 나가야 됩니다. 정면 승부. 이거는요 간단해요. 이 두려움과 공포는 피하면 피할수록 더 따라옵니다. 죽자 그래야 돼요. 죽자고 정면으로 나가야 돼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황상무 수석을 사퇴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피해가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래 내가 핵하는 이렇게 얘기했어 하고 MBC 찾아가서 얘기를 그 기자 나와 그래갖고 뭐 시끌벅적해지겠지. 니들은 만약에 황 주장이 그거라면 니들은 이런 식으로 곡해를 했어. 똑같이 지나면 대통령이 뭐 미국 갔을 때 바이든 날리면 어쩌고 갖고 MBC랑 다퉜는데 그때도 보게 되면 그 풀 기자가 찍은 걸 가지고 MBC 기자가 이게 무슨 소리하고 여러 명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타사 기자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걸 있으면 다 얘기하라고 떠들어야지. 그런 게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게 합리성을 물론 갖고 가야 되는데 가끔씩은요. 합리성 자체가 얌전한 게 아닙니다.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동안 잘한다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의 틀에서 하다가 좀 이상한 공천을 했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또 위기가 처하니까 윤석열 정부가 끝나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러는데 이미 공천은 다 했고 자기가 저질러 놓은 거는 땅 한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뛰어. 되게 이제 결정해놓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데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럼 뭐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내부에서 할 게 아니라 한동훈 씨가 이것도 정면에 나와가지고 정면에서 돌파해야 돼요. 뭐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던 건데 지금 한동훈은 앞으로 안 나오잖아. 뭐 함흥경이니 뭐니 이런 사람 내세우고 자기 역할 다 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못 해가지고 한동훈도 비대위원장 역할 다 했다고 숨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정섭도 부르면 가겠다 뭐 언제든지 가겠다 이러면서 안 나서고 누구도 안 하고 해서 그러면 지면은 총선 지면 그러면 윤석열 지난 2년 동안 여소야대 국회에서 뭐 개혁한다고 되지도 잘 안 됐죠. 그렇게 해서 폭망으로 가는 거죠. 뭐 대한민국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지. 뭐 국힘당 무너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IMF 위기도 치러봤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취하에서도 지내봤고 하다못해 김일성과 전쟁을 치면서 살아봤는데 또 그러면서 또 저 나락에 떨어졌다 또 올라오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아예 죽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254명의 지역구 공천자들은 자기한테 유리하려고 지금 위기를 난리를 쳐. 이렇게 해야 용산에서도 지지를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해줄 것 같으니까. 다 이기주의가 숨어 있는 거예요. 용산도 물론 이기주의가 있고요. 근데 여러 이기주의가 충돌할 때는 방법은 뭐냐? 정면 승부다. 제가 기자를 할 때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화살이 날라오고 똥물이 쏟아진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힘이 딸려 죽으면 그걸로 승부하.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보게 되면 듀엘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문제가 되게 되면 결투를 하잖아요. 그게 지난 세기 초까지 있었습니다. 그 결투에서 한쪽이 죽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뭐 그거 이상 뭐 어떻게 있겠습니까? 결투를 하듯이 정면 승부를 하라 이거지. 15% 빠지. 결투하다 보면 15% 빠지는 게 다시 복원될 수도 있고. 뭐 그래도 그렇게 결투에서 지게 되면 선거에 지는 거고 지게 되면 윤석열 정부 무너지고 국민들이 선택한 거니까 주권 재민에 따라서 이재명 득세해가지고 좌파로 가면 가는 거지 뭐. 어떡합니까? 그건 국민의 뜻인데. 그래도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싸워보겠다는 사람들이 나온 거니까 정면 승부를 하라. 저는 그렇게 주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